빅토리아 시대. 역사책은 이 시대를 우아함과 번영의 시대라 기록했다. 하지만 역사책이 쓰지 않은 것이 있다. 그 시대를 살아간 절반의 인구 여자들의 진짜 삶. 그녀들은 매달 피를 흘렸지만 말할 수 없었다. 배설을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척해야 했다. 15꼬렘 드레스와 코르셋 속에서 갈비뼈가 부러져도 웃어야 했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수치였고 고통은 의무였으며 침묵은 미덕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사가 지운 여자들의 이야기다. 당신은 지금 1850년 런던의 왕실 무도회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라. 샹들리에 불빛 아래 비단과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춤을 추고 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낀다. 생리가 시작된 것이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생리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르셋이 갈비뼈를 조인다. 15크름의 드레스가 몸을 짓누른다. 그리고 지금 허벅지 사이로 피가 흐르기 시작한다. 당신은 웃어야 한다. 우아하게 서 있어야 한다.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된다. 이것이 빅토리아 시대 여자들이 매달 겪어야 했던 현실이었다. 19세기 초 런던은 거대한 하수구였다. 현대식 하수도 시스템은 없었다. 수세식 화장실도 없었다. 사람들은 창문에서 배설물을 거리로 쏟아부었고 가디 루라고 외쳤다. 프랑스어 가레젤리오요에서 온 말로 물 조심하세요라는 뜻이었다. 우산은 비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위에서 떨어지는 오물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이힐은 패션이 아니었다. 거리에 흐르는 배설물 위를 걷기 위한 생존 도구였다. 이것이 우아함의 시대라 불린 빅토리아 런던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거리를 걷는 여자들은 더 큰 고통을 안고 있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여자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현대적 의미의 속옷은 존재하지 않았다. 18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스플릿 드로어즈라는 것이 등장했다. 이것은 두 개의 천통이 허리끈으로 연결된 형태였다. 가운데는 완전히 뚫려 있었다. 왜 그랬을까? 15크름의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화장실에 가려면 모든 옷을 벗어야 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래서 가운데가 뚫린 속옷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이 아니었다. 여자가 배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디자인이었다. 그리고 생리 기간에도 이 속옷은 아무것도 막아주지 못했다. 생리, 빅토리아 시대. 여자들에게 이것은 매달 찾아오는 악몽이었다. 생리대도 없었다. 탐폰도 없었다. 진통제도 없었다. 교육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표현할 언어조차 없었다. 여자들은 스스로 티 밴디지라는 것을 만들었다. 허리와 다리 사이를 묶는 천끈이었고 그 안에 헝겊 조각 마른 이끼 양털 집 마른 풀을 채워 넣었다. 이것은 하루 10번 교체해야 했다. 손으로 빨아야 했다. 몰래 말려야 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사용해야 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조차 딸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첫 생리를 시작한 소녀들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녀들은 완벽하게 숨겨야 했다. 빅토리아 시대는 우아함과 품위의 시대로 기억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자들의 몸이 수치로 취급당하고 침묵이 강요되었던 시대였다. 역사는 화려한 드레스를 기록했지만 그 드레스 속에서 흐른 피와 고통은 기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생리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여자들이 매일 감춰야 했던 것은 훨씬 더 많았다. 화장실에 가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빅토리아 시대 여자에게는 치욕의 행위였다. 밤에는 챔버팟이라 불리는 도자기 통을 사용했다. 침대 밑에 숨겨둔 이 통에 여자들은 조용히 앉아야 했다. 완벽한 침묵 속에서 여자들은 소변을 볼 때 소리를 내지 않도록 훈련받았다. 어떻게 통 안에 천을 깔아두는 것이었다. 소변이 도자기에 부딪히는 소리를 흡수하기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여자의 배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낮 시간은 더 끔찍했다. 공공 화장실은 없었다. 무도회나 사교 모임에서 여자들은 몇 시간씩 참아야 했다. 15개로기의 드레스를 입은 채로 코르셋에 내장이 눌린 채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어떤 여자들은 참지 못했다. 그들은 조용히 드레스 속에서 소변을 보았다. 여러 겹의 천이 일부를 흡수했다. 하지만 냄새는 숨길 수 없었다. 그래서 향수가 발달했다. 빅토리아 시대의 향수는 우아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배설물과 땀과 생리혈의 냄새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화장실 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화장지가 없었다. 사람들은 무엇을 사용했을까? 부유한 가정에서는 헝겊 조각을 사용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마른 옥수수 속대를 사용했다. 어떤 이들은 나뭇잎을 사용했다. 조개 껍데기를 사용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가족용 스펀지였다. 하나의 스펀지를 온 가족이 함께 사용했다. 사용 후에는 식초나 소금물에 담갔다가 다시 사용했다. 이것이 문명화된 유럽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드레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들은 절대 세탁되지 않았다. 물과 비누는 비단 레이스 자수를 망쳤다. 그래서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은 채로 살았다. 땀에 젖은 채로, 생리혈이 묻은 채로, 배설물 냄새가 배인 채로.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없었다. 대신 그들은 냄새를 가렸다. 탈크 파우더를 뿌렸다. 향수를 뿌렸다. 그리고 더 많은 옷을 입었다. 겉옷은 세탁하지 않았지만 속옷은 달랐다. 두꺼운 면 셔츠와 속치마는 정기적으로 세탁되었다. 하지만 그것을 세탁하는 사람은 여자 본인이 아니었다. 하녀들이었다. 부유한 여자들은 하녀를 고용했다. 하녀들은 매주 수십 장의 속옷을 손으로 빨았다. 생리혈이 묻은 천을 문질렀다. 배설물 얼룩을 지웠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 말하는 순간 그들은 해고되었기 때문이다. 여주인의 몸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녀가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가난한 여자들은 더 비참했다. 그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했다. 강에서 빨래를 했다. 그 강은 이미 오물로 가득했다. 런던의 템스 강은 1858년 대학 취로 악명 높았다. 강물은 검었고 냄새는 숨을 막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여자들은 속옷을 빨았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입어야 했다. 빅토리아 시대 여자들의 삶은 끝없는 은폐의 연속이었다. 몸의 모든 기능은 수치였고 모든 흔적은 지워져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동은 보이지 않아야 했고 말해져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사회는 여자들에게 침묵만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웃어야 했다. 코르셋, 빅토리아 시대를 상징하는 이 의복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문 도구였다. 여자들은 아침마다 코르셋을 착용했다. 하녀가 뒤에서 끈을 당겼다. 더 세게, 더 조이게,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더 조여요. 여주인이 말했다. 허리는 45cm 이하여야 했다. 그것이 아름다움의 기준이었다. 코르셋은 갈비뼈를 눌렀다. 내장을 압박했다. 간과 위를 변형시켰다. 여자들은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다.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당연히 제대로 배설할 수 없었다. 무도회에서 여자들이 자주 기절한 이유가 이것이었다. 산소 부족, 내장, 압박,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15kg의 드레스. 기절한 여자는 조용히 옆방으로 옮겨졌다. 코르셋 끈을 약간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깨어나면 다시 조였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여자는 대답해야 했다. 미소를 지으며. 왜냐하면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은 품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르셋이 여자의 몸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이지 않았다. 10대부터 코르셋을 착용한 여자들의 갈비뼈는 영구적으로 변형되었다. 간은 눌려서 아래로 밀려났다. 자궁은 압박받아 위치가 바뀌었다. 출산은 더욱 위험해졌다. 이미 변형된 골반과 압박받은 내장을 가진 여자들이 아이를 낳았다. 마취도 없이, 제대로 된 의학 지식도 없이. 많은 여자들이 출산 중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살아남은 여자들은 평생 통증을 안고 살았다. 하지만 아무도 코르셋을 탓하지 않았다. 그것은 여자의 운명이라고 여겨졌다. 생리기간 중에도 코르셋은 벗을 수 없었다. 이미 복통과 경련으로 고통받는 몸에 코르셋은 더 큰 압박을 가했다. 자궁이 눌렸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했다.
통증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여자들은 침대에 누울 수 없었다. 생리 때문에 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일어나야 했다. 코르셋을 착용해야 했다. 손님을 맞이해야 했다. 차를 대접해야 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되었다. 어떤 여자들은 견디지 못했다. 그들은 몰래 코르셋 끈을 풀었다. 하지만 곧 들켰다. 끈을 풀었군.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죄송해요. 숨이 너무. 변명은 필요 없소. 당신은 이 집안의 부인이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하녀가 다시 끈을 조였다. 더 세게. 이번에는 벌로써. 빅토리아 시대 의학계는 여자의 고통을 질병으로 정의했다. 히스테리아. 여자들이 느끼는 모든 불편함, 모든 통증, 모든 감정은 이 단어로 설명되었다. 그리스어로 자궁을 의미하는 히스트라에서 온 말이었다. 즉, 여자라는 존재 자체가 병이라는 뜻이었다. 생리통을 호소하면 히스테리아였다. 코르셋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말하면 히스테리아였다. 우울하다고 말하면 히스테리아였다. 그리고 치료법은 정신병원의 감금, 찬물, 목욕, 전기 충격, 그리고 최악의 경우 자궁 적출. 여자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고통을 말하는 순간 그들은 미친 여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빅토리아 시대 사회는 여자의 몸을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마저 부정했다. 고통을 표현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정신병으로 간주되었고 침묵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왜 침묵했을까? 그들이 지켜야 했던 것은 단지 체면만이 아니었다. 빅토리아 시대 여자에게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였다. 결혼 후에는 남편의 소유였다. 1870년 기원 여성 재산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여자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었다. 돈도, 땅도, 심지어 자신의 옷도, 그리고 당연히 자신의 몸도. 결혼은 계약이었다.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했다. 집안일을 해야 했다. 아이를 낳아야 했다. 그리고 성적으로 응해야 했다. 거부할 권리는 없었다. 부부간 강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법은 이렇게 명시했다. 결혼과 함께 남편은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를 얻는다. 생리 중이든 출산 직후든 아프든 원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한 여자가 의사를 찾아갔다. 선생님,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고통스럽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의사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것은 아내의 의무입니다. 참으십시오. 하지만 저는 아직 지난번 출산에서 회복되지. 여자의 몸은 그런 일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계속 참았다. 빅토리아 시대 여자들은 평균 5에서 8명의 아이를 낳았다. 피임은 불법이었다. 콘돔은 존재했지만 성병 예방용으로만 판매되었고 기혼 부부가 사용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로 여겨졌다. 여자들은 임신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 매년 임신했다. 매년 출산했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출산 중 사망했다. 빅토리아 시대 산모 사망률은 산모 1000명 중 5에서 9명이었다. 오늘날 선진국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상이었다. 출산 과정은 더욱 끔찍했다. 마취제가 발명되었지만 여자들에게는 사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여자는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으리라. 고통은 원죄에 대한 벌이었다. 따라서 그것을 피하려는 시도는 신성 모독이었다. 빅토리아 여왕이 1853년 클로로포름을 사용해 출산한 후에야 마취가 서서히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반 여자들에게까지 퍼지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다. 출산 후 회복 기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산욕기라 불리는 몇 주간의 침상 안정 기간이 있었지만 그것은 부유한 여자들만의 특권이었다. 가난한 여자들은 출산 며칠 후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했다. 공장에서, 밭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서, 하녀로. 출혈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회음부 열상이 아물지 않은 채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왜냐하면 쉬면 돈을 벌 수 없었고 돈을 벌지 못하면
가족이 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은 더 비참했다. 불임은 전적으로 여자의 책임으로 여겨졌다. 남편의 정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의학적으로 증명할 방법도 없었거니와 남자의 생식 능력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쓸모없는 존재였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 시댁은 그녀를 냉대했다. 사회는 그녀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떤 여자들은 절망 속에서 위험한 민간요법을 시도했다. 수은을 먹었다. 독초를 달여 마셨다. 자궁에 이물질을 삽입했다. 많은 여자들이 그 과정에서 죽었다. 빅토리아 시대. 사회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몸은 당신 것이 아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다. 당신의 역할은 복종하고 낳고 침묵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빅토리아 시대 여자들의 침묵은 단순한 수치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적, 사회적, 의학적 시스템 전체가 만들어낸 강요된 침묵이었다. 여자의 몸은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그녀의 고통은 들을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영원히 침묵했을까? 아니다. 19세기 후반 변화가 시작되었다. 1851년 아멜리아 블루머라는 여성 운동가가 블루머스라는 바지를 입고 거리에 나섰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여자가 바지를 입다니 수치스럽다. 여자답지 못하다. 신문들은 그녀를 조롱했다. 의사들은 바지가 여자의 생식기관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직자들은 그것이 신의 뜻에 반한다고 설교했다. 하지만 블루머는 멈추지 않았다. 왜 여자는 15kg의 드레스를 입어야 합니까? 왜 여자는 숨을 쉴 수 없어야 합니까? 왜 여자는 편안하게 걸을 수 없어야 합니까? 그녀의 질문은 단순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시스템 전체를 흔들었다. 1880년대 의사들 사이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로버트 디킨슨 박사는 코르셋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는 변형된 갈비뼈 사진을 공개했다. 눌린 간과 자궁의 의학 도해를 발표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코르셋은 패션이 아니라 건강 위협입니다. 물론 그는 비난받았다. 동료 의사들은 그를 과장한다고 비판했다. 패션 업계는 그의 연구를 무시했다. 하지만 증거는 쌓여갔다. 1890년대 여성 참정권 운동이 확산되었다. 여자들은 거리로 나왔다. 투표권을 요구했다. 교육받을 권리를 요구했다.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억눌렸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변화는 느렸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남자들이 전쟁터로 떠났고 여자들은 공장으로 갔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려면 코르셋을 벗어야 했다. 15kg의 드레스를 입고는 기계를 다룰 수 없었다. 전쟁은 여자들을 해방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은 그들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처음으로 여자들은 편안한 옷을 입고 일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그들은 자신의 노동으로 돈을 벌었다. 처음으로 그들은 여자답지 못하다는 비난 없이 바지를 입을 수 있었다. 1920년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인정되었다. 1928년 영국에서도 모든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그리고 같은 시기 최초의 상업용 생리대가 출시되었다. 1920년대 kimberly 클라크사가 코텍스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간호사들이 붕대 재료로 사용한 셀룰로스를 응용한 제품이었다. 여자들은 더 이상 헝겊과 지프로 만든 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었다. 더 이상 매달 수십 번 손빨래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것은 작은 제품이 아니었다. 이것은 혁명이었다. 1960년대 피임약이 등장했다. 여자들은 처음으로 임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었다. 자신의 몸과 삶을 계획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은 공개적으로 생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생리는 수치가 아니다. 여자의 몸은 여자의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수백 년간 금기였던 주제가 드디어 말해지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산다. 생리대를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탐폰을 사용할 수 있다. 진통제를 먹을 수 있다. 생리에 대해 말할 수 있다. 화장실이 있다. 화장지가 있다. 속옷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권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 빅토리아 시대 여자들은 침묵 속에서 죽어갔다. 그들은 생리혈을 숨기다가 감염으로 죽었다. 코르셋에 짓눌려 내장이 손상되었다. 출산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히스테리아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갇혔다. 그들의 이름은 대부분 기록되지 않았다. 그들의 고통은 역사책에 쓰이지 않았다.